이렇게 하면 수평이 잘 맞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돈인데? 그러니까 인건비랑 이게 시간이 은근히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기초를 제대로 못 맞췄을 경우에 대표로 레벨을 잡는 것도 그냥 한 3-4품의 인건비가 그냥 그걸로 제가 시공을 직접 해봤거든요. 네네네. 와 미치겠더라고요. 뭐 때문에? 한번 잘못 붙으면 못 돼서 네. 그 정도로 이게 엄청 네, 단단하게 접착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경량 목구조로 주택을 오랫동안 지어오신 여주의 좋은 건축랩 이용식 대표님 만나 뵙고 올 초에 목조주택을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목조주택의 전반적인 스펙을 한번 쫙 정리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달려가서 PPT 화면 띄워놓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건축랩의 일반 목구조 시공 스펙이 네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작년에도 건축 경기가 어렵고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평당가가 굉장히 착하게 지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먼저 그거부터 한번 올해도 혹시 가능하다면 네, 그 금액부터 밝혀주시고 하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뭐 집집마다 뭐 네. 금액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지붕은 뭐 리얼징크에 외장은 세라믹 사이징 정도 기준으로 네. 평당 600만 원 정도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한동안은 목조주택도 700~800만 원으로 쫙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뭐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어디 뭐 국내에서는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정도의 메이저 회사, 그 전원주택 시공하는 메이저 회사의 뭐 시공 단가를 보니까 2024년도에 700만 원 정도가 기준이다라고 기사 자료를 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건축랩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스펙을 지금 네. 매뉴얼화 시켜놓은 상황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짓고 하고 있는 그 600만 원대 주택이 네. 그 메이저 회사의 700만 원대 주택보다는 조금 더 높은 스펙의 그래요? 주택이 될 거예요. 어떤 스펙으로 짓고 계신지 예비건축주님들 위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기초부터 쭉 보실 텐데요. 기초는 터파기 기준 GL에서 900 정도를 90cm 정도를 밑으로 터파기를 하는 거고 1호 매트 기초는 400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잡석 다짐이나 버린 콘크리트, PE 필름, 단열재 100mm. 이 단열재는 원래 기준으로 약 150mm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100mm를 두 번에 나눠서 깔아요. 기초 부분에 그리고 방통 부분에. 그래서 기초 부분은 단열재 100mm를 깔고 철근은 10mm, 13mm의 복배근으로 뭐 300mm 간격으로 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기초 시에는 꼭 전기랑 상수, 하수, 뭐 배관 이런 것들을 같이 꼭 시공을 하고 있고요. 설비 배관은 꼭 외벽 라인으로 같이 철근에다가 용접을 하든 철근에 고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란카, 외벽 라인으로는 에란카를 다 시공을 하고 그리고 뭐 기초 측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이런 것들을 바르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짓고 있는 기초의 기본 스펙입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면 에란카라는 거는 일단은 목구조와 기초가 완벽하게 결속이 되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게 구조 시공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뭐 옛날에는 케미칼 앙카로 이렇게 막 시공하는 현장들도 종종 있다고. 케미칼 앙카, 뭐 세트 앙카 뭐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곤 했죠. 근데 어느 순부터는 에란카를 시공하는 업체도 많고, 네, 저희도 에란카를 외벽 라인에 다 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철근이 이 30cm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복배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철근 콘크리트랑 경량 목구조랑 이게 집체 자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네. 기초에 이 배근 관련된 것도 다르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300mm 복배근은 뭐 한 250mm 정도로 철근 콘크리트가 가능한 주택이 돼요. 네, 구조 설계상. 네, 그리고 뭐 실질적인 무게를 따지면 건물의 하중을 따지면 똑같은 주택을 졌을 때 철근 콘크리트의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무게밖에 안 해요. 경량 목구조가. 10배나 차이 나요? 네. 확실히 기초에도 들어가는 부하가 확실히 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네. 기초 다음은 어떤 시공일까요? 네, 뭐 기초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골조를 세우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벽에는 저희가 에란카를 시공한다고 했잖아요. 내벽에는 세트 앙카를 다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토대에 방구목, 기본적으로 방구목은 토대에 깔리고, 그리고 실실러 밑에서 올라오는 습들을 막기 위한 실실러 시공을 꼭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고인목 방식 뭐 예전에 많이 쓰긴 했죠. 요즘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쓰고 있는 현장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런 거 없이 저희는 대패로 레벨을 전부 다 맞춰서 올라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너 부분에는 홀다운이라는 철물을 꼭 해서 어떤 건물이 좌우로 틀어짐이나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한 철물들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하고 다르게 저희가 꼭 하고 있는 것들, 이중 루프, 그리고 어떤 뭐 제가 사이딩, 그리고 조적 이런 거를 시공할 때 외벽에 뭐 타이백이 아닌 스카이텍으로 단열 보강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파벽이나 스타코가 들어갈 때는 타이백에 단열재를 붙여서 시공하는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지금 골조 시공에 설명을 주시면서 토대목 시공부터 전체적인 뼈대, 네. 그리고 벽체가 들어서는 스펙까지 전반적인 걸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이제 쐐기박기로 수평을 잡는 현장들, 뭐 그게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대패로 깎는 것도 사실 너무 많이 깎으면 이제 버튼 플레이트 네,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네. 기초를 치고 나서 기본적인 평활도의 이 오차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잡고서 시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오는 건 15mm 이내로 대부분 다 맞추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뭐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에미콘의 품질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한 25mm에서 30m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아예 방부목을 한 번 더 깔아버려요. 위에서 얇아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아예 한 번 더 토대목을 더 깔아서 네,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기초 시공할 때 15mm 정도면은 위에서 대패질 하는 게 크게 구조상으로 문제될 일은 네, 없겠네요. 네. 일단 기초를 시공하는 게 오차가 적은 게 골조 올라갈 때도 그만큼 또 시공 기간도 단축되고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더 안정되고 네네. 그럴 수 있다는. 그래서 기초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장은 뭐 10mm 이내로 대부분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운이 좋으면 5mm 이내로 나올 때도 종종 있고요. 지난해 건축박람회 가보니까 이 기초 레벨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보강된 공법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수평이 잘 맞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돈인데? 그러니까 인건비랑 이게 시간이 은근히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기초를 제대로 못 맞췄을 경우에 대패로 레벨을 잡는 것도 그냥 한 3-4품의 인건비가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오차가 많으면. 네, 많으면요. 네. 그래서 뭐 기초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게 네, 그 차후 공정이 굉장히 편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내구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랑 토대, 여기 수평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조주택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새로운 다른 공법들을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결국 이게 건축주님들의 건축비 상승에 요인을 미치는 거라, 시공을 애초에 기초 때부터 잘 하고 추가적인 다른 시공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창호. 창호, 저희는 창호가 이제 2가지 창호를 보통 시공을 하죠. 독일 시스템 창호, 그리고 이중 창호, 이렇게 2가지 창호들을 시공을 하는데, 독일 시스템 창호를 시공할 때는 기밀 테이프라는 걸 안팎으로 다 시공을 해요. 그리고 이중 창호를 시공할 때는 바깥쪽에 이지실이라는 테이프로 해서 방수랑 기밀을 같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영상에서 많이 나오듯이 폼 쏠 때 그 창호를 시공하기 위해서 대부분 업체들이 그 창호보다 약 2cm, 20mm 정도의 계급을 크게 만들어 놓죠. 많게는 30mm. 그럼 이제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 뭐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지금 공간을 메꾸고 단열을 어떤 기밀을 잡고 또 어떤 단열재 역할을 하는 우레탄 폼을 쏘는데, 이 우레탄 폼을 쏠 때도 그 물분무, 특히 겨울 시공할 때는 무조건 분무를. 네, 겨울에 이제 습도가 더 낮으니까 물분무를 꼭 해주는 게 좋고, 여름에도 가급적이면 해주는 게 어떤 그 우레탄 폼 품질에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고, 요거는 우레탄 폼 통에 보면 써져 있어요.
그게 매뉴얼 시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외내부에 기밀 테이프 시공이 요즘은 뭐 거의 기본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한국 국산 창호 이제 좋은 건축에서 많이 시공하는 KCC나 LX 창호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지실이라는 거를 시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구옥 리모델링 하는데 대신에 구옥 리모델링 할 때 그걸로 제가 시공을 직접 해봤거든요. 네네네. 와 미치겠더라고요. 뭐 때문에? 한번 잘못 붙으면 못 돼서 그 네. 정도로 이게 네, 엄청 단단하게 잘 접착력은 붙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싼 기밀 테이프로 시공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지실로 안전빵으로 그렇게 시공하는 게 이게 방수 능력도 괜찮고 또 이게 안정성이 이게 떨어질 이 염려가 없어서 네.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제 시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근데 저희 실제로 시공을 해보면 네. 근데 그 시스템 차원과 그 양면 기밀 테이프가 매뉴얼화가 돼 있어서 네. 그게 시공을 하는데 저는 뭐 이지를 시공하는 것도 네.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단열적인 측면, 뭐 기밀적인 측면 네. 뭐 충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랑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근데 그 창호마다 네. 어떤 게 조금 편하고 덜 편하고는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제가 창호 시공 영상들을 여러 차례 제 채널에서 제휴도 해드렸는데 이 창호 프레임이 개구부가 특히 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개구부에 안착을 시켜갖고 연결을 할 때 창호 프레임에다가 타공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구멍을. 네네네. 별피스 같은 걸로. 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일단은 일반 건축주님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 가면 대부분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시공 방법이 있고 실제로 어떤 게 좀 합리적인 선택일지에 대한 설명 한번 부연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작은 창호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임 자체가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서 네. 문제가 안 돼. 큰 창호 같은 경우에들은 그 어떤 창호 프레임 자체가 어떤 건물의 하중을 다 받치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 프레임 자체의 뭐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벽에다 직접 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요. 뭐 이중창이든 시스템 창호든 다 똑같이 큰 창호, 우리 패티오 창호라는 뭐 나가 있는 그 2,000 이상 되는 네. 이런 창호들은 다 피스로 벽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뭐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그거보다는 안정성을 먼저 짚고 나가야겠죠. 그리고 뭐 저희 지붕은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 이중 루프로 들어가요. 네. 네, 그 이중 루프가 뭐냐면 그림에 보시듯이 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요 안쪽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프터가 생기고 네. 그 레프터에 중단열인 인슐레이션을 넣고 그 위에 투숙방 습지나 스카이텍, 저희 일반 건축을 했을 때는 보통 스카이텍으로 단열과 기밀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 위에 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상을 다시 걸어서 합판을 치고 외부 마감재를 붙이는 그런 방식이 저희가 하는 이중 루프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중 루프를 하는 이유는 뭐 제가 지은 집도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천정 쪽에 결로가 생기는 그런 결로가 생기는 것들이 계속 있어서 이걸 아예 방지하고자 이중 루프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아예 다 모든 주택들이 이중 루프로 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지금 지붕의 마감재로는 네, 일반적으로 징크 많이 쓰는데 기와도 종종 쓰시나 봐요? 네 그렇죠. 네. 징크라는 자체 자체가 원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네. 다 보편화돼 있어요. 근데 뭐 기와 시공할 때 조금 주의할 점들이 있어갖고 사진을 하나 넣어놨고요. 네. 기와 시공할 때는 꼭 사진에 보는 것처럼 네. 각상을 한 번만 거는 게 아니라 두 번을 거는 거예요. 기와 시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로 각상을 걸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가로 각상에다 기와를 시공을 하는데 이 가로 각상만 걸었을 경우에 물이 안에 트고 들었을 때 상에 물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로 상을 걸고 그 위에 가로상을 한 번씩 꼭 더 걸고 시공을 해야 네. 어떤 저기에 뭐 물이 들어가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때는 네. 기아 사이로 타고 반대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 생길 경우에 제가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꼭 상을 한 번씩 가로상, 세로상 이렇게 두 번 걸어서 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방수 시트가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바로 기와를 시공을 할 수가 없으니 가로상이 필요한데 네. 가로상을 바로 걷으면 거기에 이제 물기가 혹시라도 침투를 했을 때 밑으로 흘러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로부터 걸고 그 위에 흘러내릴 수 있게 한 다음에 가로상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 네, 네. 자, 그럼 지붕 다음에는 어떤 시공이 있을까요? 네, 외장. 저희 외장. 네. 뭐 저희는 외장 가장 뭐 많이 쓰고 있는 게 스타코, 사이딩, 파벽 조적이죠. 스타코 할 때는 뭐 타일백에다 EPS 75mm를 시공하고 미장하고 스타코를 바르고, 그리고 사이딩, 뭐 세라믹 사이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여튼 사이딩을 시공할 때는 스카이틱에다가 사이딩을 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벽을 시공할 때는 타일백에다가 EPS 50mm 그리고 미장, 파벽 이렇게 하면 요 두께도 스타코 두께랑 거의 비슷하게 75mm 정도의 두께가 나와요. 네. 그리고 조적을 할 때는 스카이텍 조적,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적인 기준은 중단열에서 다 맞추는 거고, 네. 거기에 추가로 외단열을 좀 더 추가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단열 추가를 통해서 좀 더 따뜻하게 보강을 해주는 느낌으로 시공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저희 주변에도 중단열만 시공한 목조주택이 몇 채 있는데 네. 확실히 외단열 한 집과 안 한 집의 차이가 오늘같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다르더라고요. 단열은 조금 더 보강하시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조주택은 뭐 무조건 외단열이 유리하고요. 자, 외장 다음에는 뭐 전기 설비 방수, 아까 기초편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제가 기초 칠 때 콘센트는 기초 바닥에다 다 묻어요. 콘센트는 다 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콘센트는 기초에다 묻는다라는 게 이미 설계상으로 벽체에 들어갈 콘센트 자리들을 미리 다 설계에 반영하고 그 부분에는 기초 친 다음에 이렇게 위쪽에서 돌리는 경우도 종종 보긴 했는데 네. 미리 네, 다 그 자리에 네, 기초 아래서 다 빼놓는다. 그게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방통 칠 때 바닥에 그 단열재를 깔 때 더 완벽하게 깔리죠. 미리 뭐 설계에 다 반영을 안 하더라도 벽체마다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벽체가 있으면 그 벽에 콘센트를 하나씩 넣으면 뭐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리고 저희 콘센트 개수는 기본 실마다 뭐 3개씩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뭐 주방이나 거실 이런 데는 5개씩. 이 정도 들어가시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목조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미 기초가 다 쳐진 다음에도 이제 얼마든지 가요. 예, 벽체에서 따갖고 올릴 때도 사실 위치를 뭐 한 30cm만 옆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게 되게 수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꼭 골조 상태가 끝난 상태에서 네. 뭐 가구 배치나 이런 거 같이를 건축주랑 다 미팅하면서 위치를 다 잡아요. 여기는 가구가 얼마짜리가 어떻게 들어가니까 콘센트 위치를 어디에 잡겠다. 네. 이런 것들을 다 현장에서 현장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위치를 다시 한 번씩 다 잡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미리 설계 단계부터 가구 배치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갖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네. 건축주님들 마음이라는 게 미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벽체가 들어서서 공간이 보이면 철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집을 너무 이쁘게 졌는데 이 콘센트 자리 같은 것들을 못 옮겨갖고 이게 생활하면서 내내 불편한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목조는 그런 것들의 자율성이 있어서 네, 굉장히 뭐 쉽게 네. 그리고 뭐 정확한 위치에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각 실마다 통신선도 다 뽑아드리고요. 그리고 뭐 설비 말씀드리면 1층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 방통 칠 때 100mm의 EPS 단열재를 또 시공을 해요. 그 2층에는 50mm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각방 조절기를 다 달아드리고요. 엑셀 간격은 200mm, 사진에 보듯이 200mm로 딱 맞춰서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 말씀드리면 2층에는 멤브레인 방수, 네, 저희 뭐 영상에도 여러 번 나갔던 그 멤브레인 방수로 다 시공을 해요. 그 멤브레인 방수의 가장 큰 장점은 목조에는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약간 움직이거나 비틀렸을 때도 어떤 깨짐이나 이런 거 없이 유연하게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방수예요. 이게 열 용착 방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전체 방수가 하나의 네, 그쵸. 통처럼 그냥 네, 맞습니다. 감싸는 거잖아요. 네. 저희 집 2층 테라스도 이 멤브레인 시트 방수로 보강을 이용식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그 위에 뭐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는. 아니 전혀 지금
네. 아주 안전하게 네. 이제 두 다리 뻗고서 어머니 방에 이제 더 이상은 비가 새지 않아서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가온파님 댁 같은 경우는 2층 테라스 공간이 한 7평, 8평 정도 되지 않나요? 꽤 넓죠. 이제 굉장히 큰 공간이고 그 정도 공간까지 뭐 멤브레인 방수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희 건축주분들 중에 괜찮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사옥에도 가온파님 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평 이상 4평 가까이 저희가 테라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일부러 구조를 그렇게 빼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뭐 내가 자신 있게 보여드려야 건축주분들도 뭐 안정감 있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남들이 목조주택에 절대 하지 말라는 2층 테라스를 여기 사옥에도 일부러 자연 테스트가 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저희 단열재, 뭐 기초편에도 말씀드리고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mm, 100mm 두 번에서 200mm EPS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벽체는 중단열로 글라스홀 R23, 이거 다 가등급 단열재. 네, 그리고 지붕에는 글라스홀 R37, 이것도 가등급 단열재. 네, 중부 1지역에 가능한 단열재들이에요. 그 세라믹 사이딩 종류나 뭐 조적 종류를 할 때 이렇게 다 지붕이랑 같이 연결해서 말아버려요. 그리고 이 위에 아까 그 앞서 골조편에서 보셨던 그 상을 다시 걸고 합판 방수시트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밀 자체를 그냥 외부에서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죠. 패시브 주택을 할 때 가변형 방수지 인테리어 제품에도 내부에서 기밀을 잡잖아요. 그걸 안 하셔도 외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밀을 한번 다 잡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하게 기밀을 잡고 있어요. 스카이텍이 지난번 화성 현장에서도 한번 언급을 주시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투습에다가 방수 기능까지 한번 안쪽에서 잡아주고 네, 투습, 방수, 그 다음에 단열이 다 같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건 일반적으로 중단열 많이 네, 하는 글라스홀. 네, 글라스홀을 양쪽으로 펴서 양쪽에 타카로 다 고정하는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장 그리고 마감 공사를 보시면 저희 뭐 기본 벽체들은 다 석고 투피를 다 사용하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타일 붙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터코가 안 들어가고 내수합판에 시멘트 보드 그리고 방수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감재 부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문 같은 경우에는 다 영림 제품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단 마감재는 뭐 자작합판, 저희 사업도 자작합판을 해놓고 고무나무나 애쉬 이런 걸 하드우드 종류로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일 위생도기는 견적사에도 아예 명시돼서 나가는데 국내산이라고 쉽게 다 아시는 대림 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국내산 기준으로 다 시공을 하고 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배마루는 LG 시클 벽지, LG 강마루 이게 저희 시공의 기본 스펙이에요. 그리고 데크는 현무암 돌데크로 시공을 하고 바닥 기초 칠 때 데크 자리도 같이 일체형으로 철근대근해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마감 공사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게 마지막으로 끝입니다. 기초부터 내장 마감 공사까지 쭉 전반적인 목조주택의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 스펙,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아니라 조금 경량 목구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이 스펙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쪽 이제 시공사 찾으실 때 금액들을, 건축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복수 견적 받아보셔갖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밑에다가 좌표 깔아 드릴 테니까요. 강천에 지금 이 사옥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시잖아요. 네, 오셔갖고 여기 문이 9가지 그죠? 네, 저희가 뭐 문에 대해서는 어떤 하시고자 하는 방식의 문들을 저희 사옥을 방문하시면 한 번씩은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문도 9가지가 여기 아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외장재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사옥에 다 실제로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직접 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